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지난 2달간 작년에 진행한 한과 백의 꼴통경제를 마감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름을 한과 백의 꼴통경제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라고 바꾸고 기획방송을 좀 강화하고 새로운 코너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슈를 달아보는 이 현장의 소리라는 부분을 좀 신설하기로 했고요. 예, 그 정도로 해서 좀 올해를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닥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년보다 좀 더 나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자,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올해 첫 번째 순서는 2013년 경제 전망이고요. 두 번째 순서는 주입식 경제지표로 작년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이 GD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꼴통경제 첫 번째 순서는요, 올해 2013년 경제 전망에 관한 겁니다. 벌써 2월이긴 한데 새해 첫 방송이니까 전망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꼭지를 한번 정해봤고요. 네, 한국장님, 201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작년 2012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세계 경제는 이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른 이 부채 축소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 거품은 꺼졌는데 막대한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거를 장기 분할해서 상환을 하거나 부채를 탕감하고 그 손실을 이제 모두가 공유해서 이렇게 떨어내는 과정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소비와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정부 지출로 메워왔는데 이마저도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한계를 보이는, 그래서 성장 정체가 지속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이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이제 금융위기와 이 신용 경색을 막으려고 이 푼 돈들이 넘쳐나면서 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계속 거품을 일으키고 또 이게 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투기적인 상황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이 계속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면서 이 팽창하고 성장을 해야 경기를 순환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성장 정체가 이렇게 장기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이 자본주의가 인류를 먹여 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점점 인류를 먹여 살리기 어려워진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도들이 근데 이 부지불식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친재벌 수구 성향이 강한 이 새누리당이 이제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고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자본주의적이지 않고 전혀 시장 친화적이지도 않고 정말 이분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생리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걸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계속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다시 좀 전망으로 돌아와서요, 좀 미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작년에 2.2%의 성장을 했습니다. 저성장이죠. 보통 한 2.5%는 넘어줘야 되는데. 네. 올해 전망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 미국의 경우에 이 주목할 지점, 올해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 바닥을 친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로 반등할 수 있느냐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재정 긴축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언론을 보면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문제는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인데요. 한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현재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력이 있는 투자자나 기관들이 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싼 주택을 대대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모기지가 연체된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고 다소 존재를 하게 됐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이 주택 경기를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좀 크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전 수준으로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일반인들이 대대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과도한 부채를 갚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미국에서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한계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주목할 것 중에 이 부동산 문제랑 재정긴축 문제를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재정긴축이 주는 영향은 어떻다고 전망하십니까? 최근에 이 백악관과 미 의회가 채무한도의 적용을 이 5월 중순까지 정지시키고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재정절벽 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되더라도 2천억 불가량의 긴축과 한 1000에서 1500억 불가량의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확 재정 부양을 하는 기조로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가계의 소비와 민간의 투자 위축을 정부 지출로 메워왔는데 이제 재정을 긴축하게 되면 성장률이 급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발표된 이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은 보통 한 3%를 넘는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소비 시즌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이 바로 국방비가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삭감된 거죠. 네. 예, 긴축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성장률이 급락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 긴축이 그냥 올해 한 해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나 민간의 투자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한 미국은 장기간 이제 성장 정체 현상을 겪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그렇고요. 유럽은 좀 어떤가요? 예, 유럽은 작년 7월에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 조치를 발표를 하고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금융동맹이 합의가 되면서 일단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유럽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된 상황입니다. 스페인도 이 1000억 유로의 은행 지원을 받은 이후에 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실물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재정긴축이 소비를 줄여서 경기를 악화시키고 이게 다시 세수를 줄이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고 이래서 추가 긴축을 부르는 이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에 유럽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이 이탈했던 국제 투기 자본이 다시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수출도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리스나 스페인은 관광이 불리해지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이 되고 이게 다시 재정적 적자 문제를 악화시켜서 다시금 금융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 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로화 사용 문제는 이 금융동맹 합의가 어떻게 지켜지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리스가 이 2번의 총선을 치르면서 유로존에 잔류를 하게 됐고 유로존 붕괴 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저는 문제가 잠복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9월경에 독일에 총선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주목이 되기도 하고요. 네, 다음으로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일본은 굉장히 운이 없는 그런 경우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세계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이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고 유로존 위기로 이 국제 투기 자본이 이제 유로화를 내던지고 이 엔화로 갈아타면서
극심한 앵고 현상을 겪었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2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앵고까지 겪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또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이제 원전 가동 중단, 각종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상 작년까지 일본은 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저 효과로 다소 회복 추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이제 좀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베 정권이 대대적인 통화 재정 부양책을 쓰고 엔화 가치가 이제 90에서 95엔 수준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고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일본 경제의 문제점이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령화 문제나 네. 산업 동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제 이 아베 정권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 현재 이 GDP 대비 200%를 넘는 국가 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또 심하게 이제 요건 좀 극단적인 가정일 수 있는데, 엔화 약세가 이 자국민들의 일본 국채 투매를 불러서 채무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일본 국채의 경우에 90%를 이 자국민들이 갖고 있어서 기존엔 부채가 많아도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생겨나진 않았었는데, 자국민들이 이 국채를 내다 팔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대부분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축을 한 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 노후 생계 자금이나 또는 이제 투자 명목으로 이렇게 이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지금은 한 1%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만 돼도 일본 정부가 신규 국채 발행을 할 때 지급이자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결국 이제 채무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전까지 원체 지금까지 일본 경제가 바닥을 그렇습니다. 치다 보니까 올해는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나 브라질, 이 소위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개략적으로만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뭐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 자체도 이 조화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 8%대 완만한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게 여겨지고요. 이 작년에 이미 크게 부진한 성장률을 보인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 등의 경우도 올해와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작년과 큰 변화 없이 성장 정체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흘 뒤 정도면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결부해서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출이 부진해지고, 내수 역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 가계부채 문제로 악화 일로를 걸을 거고요. 부실이 누적되면서 이제 저축은행을 넘어서 상호금융 쪽으로 위기가 이미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선은 세계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넘겨준 유산들이 심각하게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정부가 넘겨준 유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이명박 정부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자산을 넘겨준 게 아니라 거의 부채를 넘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고환율 정책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환율 정책은 이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수출 기업,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수출 재벌들한테 이 보조금을 주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 시기에 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거의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지만, 국민들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시달렸고 민생이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고환율 하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품을 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세계 위기의 이 직접적 원인이 이제 부동산 거품의 붕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이 된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매우 컸고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저금리나 각종 부동산 투기 규제 해제 등으로 이 집값 하락을 막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 결과 이 미국의 집값은 거의 5년 만에 바닥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 집값 하락은 이제 시작 단계인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워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뭐 전세가 폭등하니까 전세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희망 홀씨 대출 이런 걸 만들어주고 등록금 부담이 높다니까 학자금 대출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2,400조 수준이던 이 공공 가계 기업 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년 반 만에 881조 원이 늘어난 3,28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지금 계산해보면 아마 더 될 겁니다. 근데 한 1,0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채로 모든 것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다 넘겨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명박 정권이 이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먹튀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후과는 그 이제 유산은 다 박근혜 정부가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이 고환율, 부동산 부양, 대출 확대로 위기를 해소하기보다는 지연시켜왔고 더 키웠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소위 엄청난 이 설거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설거지 수준이 아니겠죠. 하여튼. 예. 그럼 주어진 조건은 그렇고 그간 대선을 통해 내놓았던 여러 해법들을 또 지금도 한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이행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 민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공약하고 이 지지 기반의 모순입니다. 이 당선 직후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게 이 공약 수정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벌이나 관료들, 조중동이 연합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5년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이 공약들은 대부분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이 이제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는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네,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선전해왔던 수출도 점점 힘에 묻히고 있고 엔화 약세로 그간 누리던 이 고환율 특수도 사라지면 재벌들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이 뭐 정리해고 제한이라든지 뭐 비정규직 차별 철폐 같은 걸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올해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성장 정체가 계속되고 민생이 악화되면서 민중을 먹여 살릴 수 없는 현재 체제 대신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어 갈 거라는 게 이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주입식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작년 2월이었죠. 저희들이 첫 번째 방송을 했을 때 이 주입식 경제지표 시간에 이 GDP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한국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가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 달러고 원화로 약 1,000조 원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올해도 주입식 경제지표 첫 시간으로 이 GDP, 국내 총생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대략적인 한국 경제의 2012년 성적표들이 나왔는데요. 간략히 살펴보고요. 2010년 이후 한국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기해 두셔야 될 이 GDP 규모도 약간 변화가 있겠군요.
네, 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2012년 한국 경제는 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라는 성장률은요, 이 아주 저조한 성적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MF가 2012년 세계 경제가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보면 한국 경제의 경우에 성장률이 한 4% 정도는 나와야지 이 기본은 했다, 이런 인식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지면 저조한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한국 경제의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3% 중후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을 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들을 총동원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적정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장률이 너무 커도 이 물가가 상승을 하고 거품이 발생하고 이 경기 가열이 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3% 중후반대로 성장하는 게 한국 경제 여건에 지금 적정한 맞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도 2% 성장률은 뭐 저조한 성적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저조한 기록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게요, 투자 부진입니다. 이 설비 투자 규모가 1년 사이 한 1.8%나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출의 경우는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증가율이 작년 증가율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내수 부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성장률 하락을 막아주었는데요. 재정 지출이 2011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면 성장률은 아마 1%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건 그렇고, 이 처음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 약간 주제를 바꿔서요.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총생산, 즉 이 소위 GDP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GDP는 특정 기간 동안 보통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작년 방송 때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예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요. 2012년 한국이 이제 500원짜리 컴퓨터를 10대 생산했고, 물론 500원짜리 컴퓨터는 없겠지만, 네. 500원짜리 컴퓨터를 10대를 생산했고, 100원짜리 휴대폰 20대를 생산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건 생산하지 않았고요. 2012년 한국의 GDP는 이제 500원짜리 컴퓨터 곱하기 10대, 그리고 100원짜리 휴대폰 곱하기 20대, 이렇게 해서 총 7,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컴퓨터를 한 대 만드는 데는 뭐 메인보드도 필요할 거고요, 하드디스크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부품들이 모여서 컴퓨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GDP를 계산할 때는 이 마지막 생산물인 컴퓨터만 계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머지 부품들을 만들 때 생산된 가격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는 마지막 생산물에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요, 이러한 GDP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2012년 이 GDP 규모는 얼마인가요? 네, 이 2012년 우리나라 GDP는 약 1조 1,600억 달러입니다. 이 원화로 계산을 해보면요, 약 1,300조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간 약 1,300조 원 가량의 생산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작년 방송에서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가 약 1조 달러, 1,000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개해 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2012년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서 이 1조 1,600억 달러,
원화로는 1,300조 원 이런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의 경제 규모도 궁금한데요. 예,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 전체 제가 통계청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 2012년께 다 취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2011년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여전히 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극도로 겪고 있지만 경제 규모상은 아직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약 15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약 13배 정도가 미국 경제 규모가 큰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성장에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7조 3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7조를 넘었네요.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전히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규모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보통 이렇게 3, 4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추격을 해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 2배,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 경제 규모가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되는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이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조 900억 달러 정도를 5조 9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점점 이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적 국가들을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뭐 가장 규모가 큰 나라가 독일이 될 텐데요. 독일이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고 영국이 2조 4천억 달러, 이탈리아가 2조 2천억 달러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하고 일본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한 5조 9천억 달러고 이 독일은 3조 5천억 달러. 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방송 때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GDP 규모를 알고 있으면 경제를 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GDP라고 하는 이제 지표 자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한국가의 경제 규모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GDP를 알아두시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나아가 보면 GDP를 알고 있으면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작년 방송에서도 해드렸었는데요. 경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뭐 숫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질려가지고 더 뭐 경제 기사들 같은 걸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숫자들의 홍수 속에서 그 숫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도무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앞서 한국 경제가 2%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뭐 성장률 속에서 과연 뭐 많이 성장을 한 건지 적게 성장을 했는지 정확하게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또 뭐 저희 같이 평생을 일해도 번듯한 집안채 마련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꿈꾸면 안 되죠. 보통 이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단위들이 몇 조씩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뭐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뭐 비자금이 몇 조씩 막 이렇게 예를 들어 4대강에 22조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이게 생활적인 기준에서는 감이 잡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까마득한 숫자로만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큰 숫자이긴 한데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비해서 1,000조 원이라고 하는 게 많은 숫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DP가 1,300조 원인 것을 만약에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한국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국 경제 규모랑 한국 가계들이 지고 있는 빚이 거의 동등한 액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한국이 1년간 벌어들인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써야지 가계부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추상화할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신문 같은 곳에서 이 GDP 대비 얼마다 하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때 이제 GDP 규모를 알고 있으면 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숫자들이나 지표들 한 가지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를 점점점 이게 횟수가 넘어가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좀 진짜 핵심 엑기스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GDP는 이 2012년 기준으로 1,300조 원이다. 요거를 좀 핵심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뭐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1조 1,600억, 1조 1,600억 원. 억 달러. 죄송합니다. 달러로는 1조 1,600억 달러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이제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가 15조 달러였고 중국의 경우는 7조 3천억 달러였다. 요거 정도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암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작년 했던 내용들을 최신 수치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아마, 주입식 경제지표 시간에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제 관련 수치를 변화하니까 그거하고 함께, 네. 그럼 이전 수치들과 함께 이렇게 변동을 살펴보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꼴통경제 2013년 꼴통경제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새 코너죠. 현장의 소리라는 새 코너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주제로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직후에 5분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그 요인 중에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손배 가압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주노총의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의 관계자분을 한번 모시고 이 손배가압류의 내용과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